오늘 이 시간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는 하지만 뭐 체감 지수는 높지 않을 수도 있겠고 시장 자체의 등락도 크지 않잖아요. 네. 이런 시장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사상 최고가인데 그러니까요.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화끈하게 가는 맛이 없으니까. 네. 우리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내 종목이 막 날아가는 걸 원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지난주 한 주간도 보면은 뭐 이것저것 정권 관련 주식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뭐 개인 투자자 크게 뭐 덕본 것 없다. 도대체 누가 올라가냐. 또 오히려 새로 들어온 1년 내에 들어온 신입 우리 주린이 분들은 오히려 뭐 마이너스 난 분도 많다. 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예, 좀 아마 체감적으로는 괴리감이 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6월 30일이니까 상반기 마감입니다. 그러네요. 예, 딱 상반기 마감이에요. 그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올해 2021년 상반기에 몇 프로 올랐느냐? 14% 올랐습니다. 네. 와, 많이 올랐네요. 지수가 14%면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계좌를 열어봤을 때 올해 초와 지금 계좌를 비교해봐서 반년 만에 14% 수익이 났으면 잘하신 거고요. 그렇죠. 최소한 비트하는 거니까. 그거 아래면은 성적이 별로 안 좋았구나. 네. 이제 조금 반성하시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가 기준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14% 그 당시에 올라올 때 보시면은 그 뭐 한 1월 정도에 바짝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지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증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맞아요. 워낙 종목이 움직이는 게 없다 보니까 테마주를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잘못 잡으면 또 낭패도 당하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코스피 지수 잠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보시겠는데요. 작년 그 3월 코로나 폭락 이후에 단기에 50% 올라왔거든요. 아주 뭐 작년 초에 강했었고,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피크를 때렸는데 이때 한 39%,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한 두세 달 만에 50% 지수가 막 40% 올라오는 네. 화끈한 장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증시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딱 끝나버렸습니다, 장이. 여기서부터 해서는 지수가 거의 플랫합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이거 올라왔던 거, 강하게 올라왔던 거, 이 지수를 빼면 사실상 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한 반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지수가 많이 오른 폭도 있고, 거기다가 또 금리 인상 관련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하면 이 리스크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신나게 달리면 걱정을 하죠. 야, 이거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델타 바이러스 같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또 시시각각 또 괴롭히고 네. 재미가 없죠. 물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모더나 움직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모더나가 약발이 있더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게요. 화이자도 뭐 2차까지 맞으면 약발이 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해서 바이러스는 어차피 좀 잡히지 않을까. 결국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지루해지고 있다. 근데 지수가 좀 지루해지면 어떻습니까? 뭐 내 종목만 올라가면 최고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조금 더 갑갑한 게 이런 거죠. 우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을 이번에 또 양분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달 6월 들어서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보니까 코스피가 2.6%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2.6%면 좀 심심한가요? 그래도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죠. 코스닥 보시면 4.2%예요. 지수가 네. 4.2%면 나름 괜찮았어요. 이것도. 지수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위쪽에 ADR 지표라는 걸 화습해 놓은 걸 보시면은 요 까만색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딱 100이거든요. 네. 기준선입니다. 100 이상이면 상승 종목수가 많다는 거고 하락 종목수보다. 아래쪽에 100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이게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종목수가 많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주식은 몰라도 눈 감고 딱 찍었는데 그 찍은 종목이 올라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장이죠. 근데 하락 종목수가 많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맞아요. 이걸 놓고 보면 지금 코스피 2% 올랐는데 지금도 100 정도에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반반. 코스닥은 보시면은 지금 100 아래입니다. 지수는 분명히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거는 왜 빠지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감지수 측면에서는 좀 나쁘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이런 체감지수가 나쁜 것은
방금도 보여드렸지만은 종목이 조금 슬림화되고 있고 그리고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요. 네. 하루 단위로 막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요즘 보고 있으면 짜증이 슬 나거든요. 왜냐하면 다우가 하루 올라갔다가 그래서 다우 올라가면 야 이거 경기 민감 섹터가 좋구나 싶어서 잡으면은 다음날 나스닥이 또 급등해요.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바뀌고 이게 하루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체감지수 면에서는 지수만큼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지수가 못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를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지수가 좀 화끈하게 가야 길을 터줘야 되는데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원인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왜 못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려면 체감지수가 높아지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한 5, 6개월째 픽스가 된 상태로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근데 왜 삼성전자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가? 근본적인 도대체 원인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가 있죠. 뭐 펀더멘털적으로 반도체 부분을 뭐 짚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자들을 또 꼽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폰 쪽을 또 꼽는 부분도 있고 많습니다. 펀더멘털 이유는 많은데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니 뭘 사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은 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에 급등이 나왔죠. 이때 1월 초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최고가를 때리면서 포모 네. 현상. 야 나만 주식 없으면 되겠냐? 나만 삼성전자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많이 왔었는데 마침 고객예탁금을 보시면은 고객예탁금이 피크를 때리던 순간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를 마지막에 끌어올렸던 게 결국은 개인 투자자였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팔아요, 삼성전자를. 뭐 작년부터 계속 파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고객예탁금 보시면 정체 상태. 잠깐 들어오면 이거는 고객예탁금 넣은 게 청약 자금입니다. 맞아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예탁금이 피크를 쳐버리니까 개인들이 더 살 돈이 없고 모두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서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줄 수 있는 사람은 기관과 외국인밖에 없는데 기관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다 개인 돈이에요. 상관없고 결국 외국인이 사줘야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보시면은 제가 외국인 업종별 매매 동향을 좀 분해를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네. 외국인이 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뭘 매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기전자에 대해서 지독하게 팔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거의 뭐 20조가 넘어갈 만큼 삼성전자와 IT 쪽을 이렇게 팔고 있더라. 가장 많이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운수 장비도 만만치 않게 팔아요. 운수 장비라 그러면 자동차 쪽과 중공업 쪽이에요. 조선 쪽. 이런 쪽도 보면 만만치 않게 팔고 있고, 반년 동안. 그 다음에 사는 쪽을 보니까 운수 창고 업종, 그러니까 해운이나 뭐 그런 쪽이죠. 이쪽을 한 2월, 3월 초까지 사다가 말아버렸고요. 서비스 업종을 또 한 5월 중순까지 사다 말아버려요. 이게 뭐냐면 서비스 쪽은 인터넷 업종, 게임 네, 업종입니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 열심히 사다가 한 5월 중순부터 스탑됐어요. 그나마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지속되고 있는 건 통신 쪽, 화학 쪽 정도. 그 외엔 안 사는 거예요, 외국인이. 특히 전기전자를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수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 주도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못 움직이는 것이고, 또 외국인도 지금 추세가 없습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해서 좀 뭐 시쳇말로 믿을 놈이 없다. 지금 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지금은 뭐 호랑이를 잡는 장은 아니고 결국은 여우 사냥을 하는 그런 장이 되겠고, 틈새 종목을 노려야 되겠고, 또 하루하루 대응을 하면 힘듭니다. 시선을 조금 이제 하루하루 말고 조금은 좀 약간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연봉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YTD로 지금 14% 정도 올라왔고 코스닥은 5% 정도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딱 0.00%라고요, 그렇죠. 연봉이. 그러니까 오른 게 올해 들어서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정말 답답함을 금할 길이 네.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종목을 그렇다면 삼성전자 네. 이외에 봐야 하는가? 우리가 크게 그냥 뭐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시장에서 종목들을 네. 나누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종목들도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가는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가치주라고 일컬어졌던 많은 업종군들이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그렇죠. 올라갈까 싶은데 또 가다 말고. 맞아요.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금리 인상되면은 악재가 입을 것이다 하는데 나스닥은 또 계속해서 치고치예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은 예. 제가 지난 시간 지지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성장주 가치주 논리로 밀어붙였다가는 답이 없다. 그렇죠. 예. 아니 뭐 매일 바뀌잖아요. 나스닥하고 다우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움직이면 오늘은 성장주, 내일은 가치주, 오늘은 성장주.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습니까? 네. 이러면은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투자 못 합니다. 그런 건 좀 보시면 안 되고, 역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석적인 부분인데 성장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실적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니 뭐 성장주고 가치도 다 좋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런 기준보다는 그 종목이 결국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될 만한 종목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종목 개개별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종목이 있잖아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약간씩 바꾸고 있는데 현금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종목이든 아니면 남의 종목이든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기회를 삼으려고 그러면 현금 있는 게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100% 주식 들고 있다고 수익 잘 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 주식 비중 100%예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이 종목 중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기 그 현대차를 제가 성장주 쪽으로 좀 올렸습니다. 네. 올렸고 소프트웨어를 해서 NC와 카카오 게임즈를 오늘 좀 집어넣었는데 게임주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기 SM이 계속 지금 급등 나와요. 지금 벌써 더블 나왔거든요. 계속 급등이, 어제도 거의 뭐 7% 급등이 나왔는데 그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건 금맥이다. 금맥을 캤는데 왜 뽀시르게만 먹고 나가시냐 말씀을 드려서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하이브는 급락이 나왔어요. 네. 이건 블록들 때문에 빠졌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에서 파노 얘기가 또 나왔어요. 파노 얘기가 나오면서 좀 움직였는데 펄어비스가 어제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몇몇 주가 나오고, 우리 국산 게임 파노 나온 거 작년 말부터 잠깐 보시면은 한 5개 정도 나왔거든요. 반년 동안 4개 게임에 대해서 파노를 열어준 겁니다. 중국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예. 사실은 중국 파노는 지금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안 좋습니다. 물론 검은 사막이 이거는 우리나라 게임사가 만든 순수 게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게임들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반년 동안 겨우 4개예요. 4개. 예, 아직 열린 게 아니고, 그리고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요.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지금도 기껏해야 3, 4년 전에 신청했던 그런 게임들만 통과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열어준 겁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를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걔네들은, 중국은 뭐 우리나라 게임들이 올라가면 어떤 이유에서는 커트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다만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좀 뚫렸다는 것은 그나마 나아지고 있구나, 게임 섹터에. 그래서 그런 정도는 보시고, 중국 시장이 지금 우리가 그 넥슨의 네오플의 대박 게임 그 던파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서 아직도 던파 모바일이 지금 론칭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무려 6천만 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출발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 상장 이슈도 문제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모멘텀상 완전히 열린 건 아니다.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역시 그 개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오늘 좀 가지고 나온 건 밸류가 조금 비싼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딘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그래도 약발이 좀 먹힙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구글 매출액 1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모멘텀상 약간 단기적으로 좀 이용해 먹을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NC는 중기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불소2라는 아주 걸출한 게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론칭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로 볼 때는 NC,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하이브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네. 하이브가 갑자기 왜 빅히트죠? 하이브가 왜 갑자기 잘 나가다 어제 7% 급락이 나왔는가? 블록딜이에요. 예. 블록딜. 예, 7% 정도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스틱에서 그걸 블록딜로 넘겼거든요. 블록딜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차익실현하고 있을 때 흔히 써먹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넘기기 때문에 대량으로 넘기면 할인을 많이 해줘요. 그러겠죠. 우리가 뭐 시장 마트 가서도 물건 많이 사면 깎아주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한 할인율이 한 9%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 요걸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블록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네. 봤잖아요. 상식적으로. 주식 투자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해결점이 보입니다. 하이브 들고 계신 분들, 하이브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급등이 나서 못 사신 분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블록딜을 볼 때는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부의 차원이니까 네. 하이브의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어요. 블록딜이 나오기 전에 주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요하고 그리고 매각 주체가 누구냐, 대주주냐 아니냐도 좀 중요해요. 그리고 할인율이 얼마냐, 또 규모가 얼마냐 이런 걸 놓고 보면 이게 기회인지 버려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종목 상반기에 블록딜 있던 종목 제가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공부 네.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SK바이오팜입니다. 얘가 상반기에 얘도 블록딜이 있었는데 매도자가 대주주였어요. SK니까. 매각 수량도 10%꽤 많고 할인율이 좀 많아요. 12% 가까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SK바이오팜이 블록딜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어땠습니까? 나오기 전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도 주가는 빠지고 있었어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계속.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 종목을 보시면은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도 블록딜이 나오면서 뭐 매각자가 스틱 인베스트죠. 매각 수량이 7%고 할인율이 10%꽤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블록딜이 나오면 출렁 빠집니다만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다시 올라가죠. 그 뒤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1, 2주에 올라가요. 하나시스템이고 또 하나 보시면 두산 퓨얼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주주가 매도했어요. 이런 부분 좀 아쉬워요. 매각 수량이 8%, 할인율도 9% 정도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펀더멘탈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렁했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거죠. 요걸 감안하면 블록딜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지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니다. 펀더멘탈 쪽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두들겨 맞은 거예요. 스틱에서 매도한 거고 매도 수량이 한 7%, 할인율이 한 마이너스 9% 정도가 됩니다. 그걸 감안하면 당연히 급락이 나오겠죠. 지금 가격 정도면 9%가 반영된 가격이 가까워요. 네. 그렇게 보면 이건 물량만 소화하면 지금 외국인 단기 물량이 벌써 절반 소화됐거든요. 하루 만에 200만 주 가져갔다가 100만 주를 어제 팔아버렸어요. 이것만 소화 끝나면은 주가는 다시 펀더멘탈 방향,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오늘 당장 급등이나 그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시간, 한 1, 2주 정도. 왜냐하면 7월 9일 날 BTS가 또 앨범을 판매해요. 네.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은요? 예, 뭐 지난주와 다를 게 없어요. 좀 유연한 포트폴리오, 현금 약간 들고 아까 하이브 급락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현금 있으면 좋잖아요.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유연하게 가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장성, 실적 겸비한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 뭐 성장주, 가치주 논리에 휩싸이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렇죠. 그쪽은 살짝 밀어두고 곧 실적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진 종목이라면 크게 걱정할 할 것 없는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